안녕하세요. 박상학 기자입니다. 이번 시간엔 라이프 자산운용 배문성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라이프 자산운용에서 ESG와 채권 전략 운용 담당하고 있는 배문성입니다. 예, 그야말로 지금 절벽순이던 부동산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집값 반등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좀 달라진 부동산 시장 분위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저는 지금 부동산 시장 작년부터 올해까지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거의 채권 시장과 맞먹을 정도로 지금 금리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가령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기준금리를 제외한 모든 금리를 시장금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장금리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국고채 금리 또 은행들의 조달금리인 코픽스 금리거든요. 이게 작년 가을에 보시다시피 한 4.5% 가까이나 치솟았었고 네. 이때 당시 이제 서울도 거래량이 월 1000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수요 붕괴로 인해서 집값이 막 폭락하던 그러던 시기였는데 이게 올해 초 들어서부터는 4.5에서 거의 3.2%까지도 또 빠르게 금리가 내려오다 보니까 네. 다시 수요가 좀 살아나면서 물론 이제 정부 대책도 큰 일조를 했죠. 1.3 대책이 큰 도움을 줬고 그게 이제 수요가 살아서 거래량도 이제 3,000건 이상으로 올라오고 가격도 반등을 하고 그렇게 작년과 올해는 약간 정말 금리에 따라서 이렇게 수요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집값이 조금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았고 좀 그 작년 이후 좀 하락을 한 상황인데 여전히 좀 비싸다는 의견과 또 많이 내렸다는 의견들이 좀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주택가격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좀 봐야 될까요? 이게 사실은 뭐 지역별로 워낙 다르게 얘기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전체 총계로 봤을 때는 이제 흔히 그 많이들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주택 시총이 GDP 대비 몇 배냐를 이렇게 시계열로 쫙 봤을 때 네. 평균적으로는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2.1배를 유지한 적이 굉장히 길었죠. 네. 그러다 보니 이게 2021년 같은 경우는 3.2배까지나 가니까 야 너무 높다. 그래서 이제 좀 균형을 중시하는 분들은 한 30% 정도는 떨어져야 그래야 이제 2.1배에 이제 맞춰질 테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는 하락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고,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이 명목 GDP가 계속 잘 올라주고 저게 집값이 가만히 있는다면 또 이 격차가 해소는 되는 거니까요. 근데 아무튼 장기 평균 대비로는 지금 비싼 거는 확실하죠. 근데 그렇지만 집값을 단기 전망하는 데는 비싸다고 안 오르고 뭐 싸다고 안 내리고 이런 건 또 아니다 보니까 네네. 그게 이제 단기 전망하는 데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아직은 조금 더 비싸다는 생각이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결국은 어떤 평균으로의 회귀, 뭐 그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저 비율이 좀 더 좀 낮아지기는 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집값도 조금은 조정받고 GDP도 계속 잘 성장하고 네. 뭔가 그런 모습으로 가서 어떤 평균으로 가야 좀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다양하게 좀 봐야 되는 그런 지표들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저는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금리가 지금 부동산 수요를 굉장히 많이 좌우했는데 뭐 사실 지금 작년 가을에 비해서 시장금리가 한 1%포인트 정도는 떨어진 상황이고 그렇게 시장금리가 1%포인트나 단기간에 떨어지면은 뭐 어떤 자산이라도 영향을 받거든요. 네. 사실 뭐 주식시장도 지금 그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만약에 1%포인트가 오르거나 내린다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 또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도 출렁이겠죠. 하지만 이제는 야, 그 정도로 이렇게 크게 오르거나 내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서 여전히 시장금리가 중요하지만 이제 변동성은 좀 잦아들 것 같고 그렇다면 저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 좀 계속 살펴보는 지표가 이제 지금 전세가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강남구 도공렉스의 이제 실거래가와 전세가를 이제 나타내서 그 실거래가와 전세가의 차이인 갭이 이제 요 빨간색 바로 나타내는 빨간색 갭 차이구나. 네, 거거든요. 예, 어찌 보면 그러니까 제 생각은 2015, 16년 이후로 이렇게 대세 상승을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저 당시에 갭이 굉장히 적었고 갭이 적다는 거는 아주 적은 유동성만
이렇게 그렇죠. 네, 투여해도 집을 쉽게 살 수 있었으니까. 자기 돈이 덜 들어가서. 그렇죠. 덜 네. 들어가서 그만큼 집값이 쉽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응축이 됐었던 것이고, 반면에 지금 보시다시피 한 2019년 이후부터는 갭이 굉장히 좀 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 여전히 지금도 강남 신축 아파트들 보면은 전세가율이 50%도 안 되는 지금 그런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갭이 그만큼 자꾸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네. 수요의 파워가 이제 소진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만큼 많은 돈이 묶여 버리고, 심지어 금리도 높으니까 그만큼 기회비용도 크고. 그렇죠. 네. 그러면 갭이 이렇게 큰 상황에서는 수요가 점점 누군가 집을 살수록 이 바잉 파워라는 게 좀 약해진다고 보다 보니 이 전세가율이 그래도 좀 축소가 돼야 그래야 어떤 우리가 좀 이 과거와 같은 그런 어떤 대세 상승을 다시 논할 수 있지 않나, 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더 지금보다는 좀 더 높아져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 전세가율이 높아져야 그만큼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만큼 적은 유동성으로도 이제 주택 시장이 좀 더 오를 수 있는 힘을 이제 갖게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갭이 적어지면 보통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유동성을 적게 가져가는 분들은 이제 투자 목적으로 네. 이제 집을 사는 경우가 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런 투자 수요가 좀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얘기이기도 할까요? 뭐 사실 뭐 지방에 비해 서울 수도권은 그 가격이 대체로 좀 투자 수요가 좀 주도를 해온 거는 좀 사실이니까요. 네. 사실 만약에 투자 목적이 없다면 그렇다면은 전세가와 집값은 사실 거의 비슷하게 가야 될 거고, 네. 그런 게 이제 지방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집값과 전세가가 비슷한 지역들. 하지만 수도권은 이 차이가 큰 이유는 그만큼 이제 미래에 전세가가 오르든 월세가 오르든 할 거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미리 사겠다라는 어떤 성장에 대한 반영을 먼저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 그래프의 그 상단은 이제 그 마포의 대단지 아파트의 전세 실거래가고, 아래는 매매 실거래가거든요. 거의 전세와 매매 실거래가가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2019년부터 한 2021년까지 이제 금리가 내렸을 때에는 이 전세가가 올랐고, 그에 맞춰서 역시 매매 실거래가도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들어서 금리가 빠르게 오르니까 전세가가 또 역시나 조정을 받았고, 그에 발맞춰서 이제 매매 실거래가도 좀 낮아졌죠. 게다가 최근에 작년 가을보다는 금리가 좀 더 낮아졌다 보니까 살짝 이제 전세나 매매 실거래가도 조금은 반등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를 이제 뭐 이거는 한 반포에 이제 1000세대쯤 되는 그런 아파트의 이제 그 전세가 추이인데요. 보시다시피 작년 초,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불과 한 1%대였었던 시기에는 전세가 33평 아파트 전세가 한 18억에서 20억 정도 체결이 됐었다가, 그게 이제 작년 말에는 한 10억, 11억 정도로 거의 반토막 가까이로 이제 떨어졌었고, 역시나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간 여파를 받았었다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금리가 그때보다는 조금 낮아지니까 전세가도 작년 말보다는 조금은 회복을 한 그런 양상입니다. 갭이란 게 너무 벌어지면은 결국은 이게 수요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매매가가 좀 안정적으로 반등하기 위해서는 전세가 또한 역시 그에 받쳐서 올라줘야 된다. 근데 전세가가 만약에 떨어진다면은 그러면 이제 매매가도 상승 동력이 좀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세가는 근데 뭐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냐라면 바로 이제 금리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좀 뭐 지금 주식이나 채권과 함께 좀 부동산 시장의 연관성을 좀 본다면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한 그 전체 100개라면은 상위 10개의 종목은 지금 굉장히 크게 오르고, 나머지 90개는 안 오르거나 내려가고, 그런데 이게 합쳐져서는 상승장으로 느끼게 하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도 이제 서울 아파트 이쪽은 지금 잘 반등을 올랐고, 그 외에 좀 대다수 지역들은 수요가 미진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한 10% 정도가 잘 오르니까 뭔가 상승장으로 지금 느껴지고 있는 게,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어떤 약간 공통점처럼 좀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 상위 10%가
먼저 오르죠. 예, 이게 지금 먼저 빠르게 올라온 상황인 건데, 근데 결국은 이제 평균으로의 회귀라는 관점을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양극화하지만 양극화라는 게 끝없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네. 되게 양극화가 벌어졌다가 다시 좀 해소됐다가 이걸 반복을 하거든요. 자산시장에서도. 그러면 20%가 먼저 치고 달렸는데 나머지 이 90%가 이제 따라 올라와 줘야 이제 그게 진짜 견조한 상승장인 거고, 나머지 90%가 계속 뭔가 미진하다 그러면 이 10%가 너무 올랐나 하면서 다시 좀 이제 수그러드는 식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는. 근데 저는 그 차이가 이제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상위가 먼저 오르고 나머지가 쉽게 따라 붙었던 건 결국은 저금리의 힘, 금리를 너무 빠르게 많이 낮춰놨기 때문이고, 지금은 20%가 따라간데 이 90%가 과연 쉽게 따라갈 수 있을까?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는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좀 그러기는 조금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금리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금리 전망에 따라 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미국 금리 같은 경우도 좀 오르는 상황이고, 근데 우리나라 금리는 좀 이제 또 동결을 하다 보니까 이 금융 불균형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른 좀 앞으로 전망과 영향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저희가 이제 한미 기준금리 역전 뭐 그러면은 이제 외인 자본이 막 빠져나가서 환율이 급등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을 항상 하는데, 사실 지금 어느덧 이 기준금리 격차가 2%포인트나 나게 됐지만 환율은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움직이고는 있죠. 그거는 이제 결국은 외국인이 자금을 우리나라에서 빼느냐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탈이 좀 굉장히 많이 나빠질 때 그때 빠지는 거고, 지금 상황은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들 지금 그 보고들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또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뭐 반도체 2차 전지 같은 그런 주식시장으로도 지금 외인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고 했다 보니까 반드시 이 금리 차이만으로 외인이 자본을 빼는 것은 아니긴 한데, 근데 제가 이제 약간은 걱정하는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금리는 지금 이렇게 2%포인트 차이가 나도 그러니까 그 외인 자본 유출이 심각하지는 않은데 장기 금리, 그러니까 국채 10년물 금리를 우리나라나 역시나 가계부채가 또 심각한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미국을 같이 비교해 보면은 미국은 장기물인 10년물 금리가 되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뭐 어디에 가 있든 이거는 이제 시장이 앞으로 경제 성장과 인플레가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의 장기 금리는 그냥 미국 금리를 좀 따라가는 양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의 10년물 금리가 우리나라의 어떤 장기 성장과 인플레를 감안하면은 이제 채권시장의 많은 분들은 좀 낮은 수준을 전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성장 기조로 가니까 그렇다면 장기 금리는 이제 낮아야 한다. 이런 관념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자꾸만 좀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다가도 자꾸 오르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장기 금리도 여기에 발맞춰서 지금 같이 올라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장기물 금리가 한 3.6%쯤 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사실 좀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장기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거는 분명히 부담 요인이죠.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렇게 지금 금리가 수요를 좌우하고 있는데 장기 금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라면 그 자체가 수요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장기 금리가 이렇게 높은 수준을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 이게 또 우리의 어떤 수요에 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사실 상반기만 해도 미국의 이제 상업은행이 한 군데 파산하고 했을 때는 야, 이제 금리 조만간 빠르게 내리겠구나 하면서 미국도 금리가 막 빠르게 한때 내렸었는데, 지금은 지나 보니까 생각보다 아무 일도 안 나고 고용도 너무 좋고, 그러네요. 이러면 그냥 장기적으로도 이제 뭔가 경착륙이 아니라 경기가 좀 좋으니까 금리가 좀 높은 수준을 생각보다 오래 유지하겠네, 약간 이런 쪽으로 지금 금리가 좀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는 이제 관전 포인트죠. 그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에 따라서 뭐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장 시장 금리인 경우는 좀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요? 지금 사실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엔 거의 역마진에 가까울 정도로 네, 그냥 은행들이 마진이 없거나 아예 오히려 손해를 보면서까지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거는
은행들이 뭐 기부 천사라 그런 게 아니라 결국 지금 정부의 대책에 지금 호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걸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이제 오히려 조금 뭐 금리도 좀 더 낮아지고 어떤 이런 이제 큰 한 고비는 넘겼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다시 이제 그 정부도 어떤 금리에 대한 정상화 같은 걸 하면 기준금리는 떨어져도 시장금리는 안 떨어지는, 그러니까 즉 대출금리는 어떤 현상을 유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제 여기에 따라서 뭐 단기적으로 아니면 또 장기적으로 집값 변동은 좀 어떻게 그럼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결국은 미국도 이렇게 높은 금리에서는 침체가 올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여전히 있고 네. 그분들 말씀이 맞다면은 정말로 내년 혹은 그 이후부터는 금리를 빠르게 내릴 수도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는 저희로서는 좀 더 한시름 놓게 되는 걸 거고 부동산 시장의 악재도 그만큼 완화되는 거겠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 미국이 1990년대 중반에는 굉장히 고금리를 한 5, 6년 가까이 유지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수준으로까지 간다면은 네. 그러면 이게 아무리 이제 그 정부나 하는 현명하게 대처하더라도 수요 약세를 피할 수 없지 않나 뭐 이렇게 지금 보는 거고요.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의 큰 위험 요소로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최근 뭐 주택 관련 이제 자금 대출 규모가 좀 늘어난 그런 상황도 있었고 이 가계부채 문제를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가계부채가 높을수록 위험한 거는 맞죠. 그러니까 통상 이제 그냥 가계부채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GDP 대비 몇 퍼센트냐 뭐 이렇게 그렇죠. 따지는 거고 사실 뭐 그거는 이제 기업들도 어떤 기업이 부도가 나냐라면은 결국은 뭐 부채 비율이 높은 뭐 그런 기업들이 부도가 났더라. 뭐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부채가 많아도, 그러니까 기업들이 부도가 난 경우는 부채가 많아도 영업이익이 잘 나오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 부도로까지 가지는 않거든요. 문제는 부채는 높은 상황에서 네. 영업이익이 감소하거나 그쵸. 이러면 이제 그때들 이제 쓰러지게 되는 거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높은 게 왜 심각하냐면은 우리가 이 상태에서 저성장으로 가버릴 경우는 그 자체가 이제 이제 그 기업으로 치면은 영업이익률이 감소하는 네. 뭐 그런 거다 보니까 그러면 자칫 이제 정말 심각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높아도 성장이 잘 나오면은 뭐 그러면 그게 문제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저성장 시대를 예상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가계부채도 이제는 그에 발맞춰서 좀 줄여야 된다. 지금 그 압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일례로 가계부채가 이제 큰 문제를 나타냈던 거를 이제 다른 국가들과 함께 살펴보시면요. 네. 지금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때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터졌던 국가가 이제 미국과 이제 스페인이거든요. 보시다시피 이제 저 나라들은 저 당시 가계부채 문제가 터지고 나서는 가계부채 GDP 대비 가계부채가 계속 이제 감소해 온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호주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가 되게 저 나라들보다도 더 높았는데도 문제가 터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가계부채 문제가 터지냐 아니냐 뭐 이거에 대한 정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 금융기관들이 이제 많이 부실해지고 이렇게 도산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아니냐 거라서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았습니다. 호주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한 4대 은행 정도가 이제 4등분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은행들이 부실해지진 않았었고요. 반면에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상호금고 같은 그런 곳들이 이제 굉장히 부실해지면서 그 문제를 처리하느라 이제 저성장, 뭐 실업, 뭐 이런 문제까지 겹치면서 국가가 경제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고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은행들이 망했다라기보다는 이제 가계부채와 관련된 어떤 파생 금융 상품, 이 대출 상품들이 그렇죠. 너무 많았고 이게 이제 다 부실화되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가 터졌던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당시에는 이제 GDP 대비 가계부채가 한 70% 수준,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많이 낮은 좀 더 편한 수준이었으니까 그만큼 저 위기를 좀 비껴갔다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지금은 어느덧 우리가 70%대에서 이제 100% 수준으로 올라왔다 보니까 미국이나 스페인 같은 일을 겪으면 안 될 텐데 라는 이제 선례를 한번 봤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도 하는 또 노력하는 게 금융기관이 뭔가 망하는 그로 인해서 쇼크가 오는 거는 좀 막아야 한다라는 그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높아졌고 그거를 이제 또 사기 위한 뭐 가계 대출을 받다 보니 더 이제 그런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원인이 됐다는 뭐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이 어떻게 됐을까요?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이 빠르게 늘어난 이유는 집값과 당연히 관계가 매우 밀접하죠. 그러니까 집값이 자꾸 오르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사야 한다라면서 이렇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대출을 받는 수준이 좀 더 이제 무리하게 받아서라도 지금 사야 된다. 지금 안 사면 더 오를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할수록 이제 가계부채가 더 많이 늘어난 것이고 그리고 그 배경에는 또 이제 저금리가 상당히 한몫을 했죠. 가계부채를 결국은 가계부채도 이 가계가 부담할 수 있는 정도로 지기 마련인데 저금리일수록 더 많은 가계부채를 감당할 수 있게 된 거니까 어찌 보면 한 2015년부터 이제 코로나 2021년까지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너무나 잘 맞물려서 가계부채가 이제 빠르게 오를 수 있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이제 분명히 과거에 비해서는 금리가 너무 많이 높아진 상태다 보니까 가계 입장에서는 똑같은 양의 가계 부채를 가지고 있어도 이자 비용으로 나가는 비용이 훨씬 더 과거보다는 커졌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거는 실제로 이제 그 경제학자들이 이제 실증적으로 밝혀낸 논문에도 있는 거지만 가계부채가 결국 어느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즉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는 경제 성장에 기여를 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그만큼 뭐 건설과 연관된 산업들 에서 이제 그 발전을 하면서 그게 GDP 성장률에 도움을 주게 되거든요. 그리고 집값이 오르면 소비도 더 이제 부의 효과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소비도 더 많이 하는 그런 선순환이 있는데, 근데 이게 어느 수준을 이제 넘어서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오히려 이제 소비가 감소하고 소비 감소로 인해서 국가 경제 성장을 악화시킨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은 지금 거의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자 비용 부담이 너무 클수록 당연히 그렇죠. 가게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을 거고 소비를 줄여버리게 되면 그 자체가 어쨌든 성장을 더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 거다 보니까 지금의 문제는 그래서 다시 과거처럼 그런 저금리로 빠르게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가계부채를 줄여서라도 이 가계 이자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할 텐데라는 게 이제 좀 어떤 정부나 한은의 대응에 있어서 어떤 포커스가 될 부분인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뭐 가계부채를 계속 이제 갚을 능력이 있다면 이게 뭐 큰 문제가 되진 않을 텐데 네. 그게 뭐 그 가계부채 폭탄이라는 또 표현도 하면서 터질 수도 있다, 못 갚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좀 경고도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면에서는 이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게 될까요? 이게 지금 참 이제 정부가 이제 올 상반기에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은 게 사실은 좀 크게 보면 유동성 지원 정책이거든요. 이제 뭐 역전세 부분도 지금 유동성 지원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리도 하필이면 이게 시장 금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낮아진 와중에 이런 지원 정책까지 겹쳐지니까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나 버리는 지금 부작용은 일단은 생겼고 근데 이 부분은 부동산 경착륙이라는 커다란 난제를 해소한 과정에서 나온 뭐 부작용 정도로 이해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게 결국 어느 정도 지금 금융 불안이라는 게 안정이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이제 가계부채를 줄이는 방향으로 일종의 수요 억제책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지 않나 좀 일단 그렇게도 한번 예상을 해 봅니다. 이게 가령 과거 이제 2009년 이후 2009년부터 2013년이 이제 서울 수도권 집값이 하락했던 기간인데 그때 보면은 정부가 되게 수요 억제책 그러니까 최소한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에 대해서는 수요 억제책을 계속 썼었고 금리도 생각보다는 높은 금리를 좀 유지하다 보니까 가계부채 상승률도 좀 둔화되고 집값도 안정화되는 뭐 집값이 안정화됐다 그러니까 좀 하락을 좀 했었죠. 예. 그런 양상으로 갔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던 배경에는 그 당시에 이제 중국 덕분에 우리나라가 수출이 되게 잘 돼서 수출 경제가 잘 받쳐주니까 내수에서 지금 이 정도 어떤 부동산 경기 둔화는 감내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그런 수요 억제책으로 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도 만약에 지금이야 좀 이렇게 무역 적자도 좀 나고 해서 지금 대내외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지금 2차 전지나 반도체 이런 섹터에서 보이듯이 이제 대중국이 아니라 대미국 뭐 혹은 다른 선진국 상대로 이렇게 좀 수출 경기가 좋아진다라면은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는 그런 정책들을 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 우리가 목도했었던 그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뭐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그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뭐 경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위험성은 어느 정도라고 좀 봐야 될까요,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뭐 가계부채는 이제 그 과거에 비해서 그 레벨이 좀 심각해진 거는 분명히 맞고, 근데 이제 PF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도 이제 심각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 이제 2007, 8년 이제 2007년까지 집값이 그때도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하니까 그에 발맞춰서 PF 규모도 굉장히 컸었는데 이게 결국은 이 PF 문제 때문에 한 2013년까지 많은 건설사들이 도산을 하고 또 저축은행들이 이제 파산을 했었죠. 근데 돌아보면 그때 건설사나 저축은행들이 도산을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당했다고 해서 국가 경제가 흔들리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배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뭐 중국 경제 성장 덕분에 수출이 잘 되고 다른 섹터들이 이제 좀 괜찮았다. 그래서 그 정도 충격은 감내할 수 있었다라는 건데 지금도 보면은 PF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은행들이 지금 PF 때문에 부실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2금융권에 어느 정도 국한된 그런 문제다 보니까 제2금융권과 일부 건설사들이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은 앞으로도 종종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그게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제 언론에서도 굉장히 막 되게 문제를 부각할 거고 하기는 한데 하지만 한 10년 전에도 그런 일들은 발생을 했었고 그때 그렇게 막 많이들 도산하고 했어도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로까지 가지는 않았었다라는 것이 하나 좀 기억해야 될 포인트이기는 하고요. 근데 그와 역시 맞춰서 비교를 해야 될 포인트가 근데 그때는 수출도 잘 되고 우리가 이제 경상수지 흑자를 잘 내던 때인데 앞으로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일까라는 거는 역시 좀 비교해서 심각성을 좀 논의를 해봐야겠죠. 뭐 하반기 이제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뭐 DSR 규제 완화도 이제 좀 대책으로 나왔었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전세 시장을 먼저 좀 진단해 본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크게 결국 이제 공급과 금리가 앞을 좌우할 텐데 일단 공급이라는 측면을 그냥 서울 아파트에 한정해서 놓고 보면은 그 서울의 이제 아파트의 전반적인 전세가에 미치는 공급은 이제 강남 3구 같은 상급지 공급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가까운 과거인 2019년에 이제 헬리오시티가 이제 그 입주할 때 그때 이제 서울의 전반적인 전세가 약세가 이제 나타났듯이 과거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 강남 3구의 그 입주 물량이 연평균 한 6, 7천 세대 정도였었는데 앞으로 한 4년 정도는 연평균 한 12,000, 13,000 세대 정도로 과거 대비 아주 많은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급이라는 측면에서는 일단 우호적이지는 않죠. 그런데 금리라는 게 결국은 공급 충격이 와도 금리가 낮아지면 이 공급을 분명히 소화를 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 상황은 우호적이지 않은 와중에 금리가 잘 낮아진다면 이걸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 갈 테고 하지만 금리가 생각보다 낮아지지 않는다라면은 전세가에는 좀 부정적인 여파가 좀 더 크겠죠. 그래서 전세가가 제 생각엔 그러니까 그 이제 코로나 당시인 2021년이 가장 전세가가 높았던 시기인데 그때 기준금리가 0.5%였었고 당연히 그런 금리로 이제 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전세가가 그때만큼 높아질 수는 없고 그때보다는 계속 낮은 레벨을 갈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2021년에 이제 갭 투자를 했거나 전세를 놨던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전세 보증금을 좀 상환해야 되는
그런 압박이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가 가장 좀 어떤 그 위험한 시기이다라고 봐서 지금 대책도 내놓은 거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대출을 좀 더 해주는 그런 대책이 일단 역전세를 당장 위험을 좀 막자는 그런 이제 방편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또 후폭풍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좀 의견도 있으신데 일단 뭐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단기에는 이제 위기를 막는 어떤 최선의 방책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쩔 수 없이 파생되는 이제 그 부작용 같은 거로 이제 생각된 거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게 역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세입자가 받게 되는 고통도 네. 너무 크지 않습니까? 네. 이걸 지금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혹은 이 세입자가 어딘가에 집을 사서 거기에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이걸 못 받는 경우 잔금을 치르는 게 미뤄지면서 네. 이 집을 지은 이 분양 현장에 건설사나 이 제2금융권이 또 자금 회수의 문제가 생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영향이 생기지만 이렇게 취약한 차주한테 이제 유동성 지원을 함으로써 그런 식으로 그 이제 여파가 생기는 거는 일단은 좀 막았단 말이죠. 네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지금 금리를 내리면서 완화 정책을 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금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지금 전 세계가 다 같이 긴축을 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긴축에 동참을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그런 와중이다 보니까 이 유동성은 좀 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한정된 유동성을 일단 보증금을 못 돌려주고 있는 집주인에게 이렇게 흘러가도록 했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어딘가에서는 이 유동성이 우리도 필요한데 하는 쪽으로 못 가고 이쪽으로 줘야 하다 보니까 이 다른 필요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금의 수요 대비 공급이 좀 부족해지는 문제가 날 수가 있고 그렇다면 그 자체가 대출 금리가 좀 오를 수 있는 좀 그런 여파로 작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확실하게 풀면서 그 와중에 이제 이런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한테도 유동성이 간다라면 이건 문제가 되진 않는데 지금 긴축의 상황에서 이쪽으로 자금을 빼니까 이제 다른 데서 물이 부족해지는 그럼으로써 시장 금리가 오르게 되는. 그런 면에서 정부가 어쨌든 제일 위험한 그런 1년 동안에 그런 한시적으로 이제 그런 규제를 좀 완화해 줬는데 그런 면에서 좀 그 시기가 지나면 전세 시장도 좀 안정화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도 이제 결국 금리 레벨에 좀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리 레벨이 결국은 낮아진다면 앞서 보여드린 대로 딱 전세가가 굉장히 금리에 연동돼서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많이 높아지면 전세가가 내려가고 금리가 낮아지면 전세가가 오르고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제 전세가가 막 이렇게 급하게 하락하기보다는 현상 유지 혹은 상승하는 쪽으로 또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시간을 번 만큼 이제 자연스럽게 문제가 좀 더 쉽게 해소되는 방향으로 갈 텐데 결국은 그것은 이제 금리 레벨에 달려 있다라는 거고요. 예. 건설사들 입장에서 지금 이제 뭐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그런 상황들을 좀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도 좀 궁금해요. 뭐 이 두 건설사가 이제 서울 수도권의 주택 시장에서는 이제 거의 투탑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사인데 보시다시피 집값이랑 되게 좀 연동이 많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2021년 집값이 많이 올라갈 때는 건설사도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 그 뒤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지금 주가도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도 이제 주가가 건설사 주가들이 잘 반등을 못한 거는 주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글쎄 지금 뭐 일부 지역에 한정해서 반등은 왔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온기가 확산되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그 가정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다시 집값이 잘 오를 것 같다라면 그러면 건설사 주가가 역시 선반영돼서 올라야겠지만 아직은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건설사들의 위기와 관련해서는 확실한 차별되는 포인트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올랐던 2020년, 21년 이때 공격적으로 막 수주를 하고 부동산 PF를 늘렸던 건설사들은 훨씬 힘들고 그때 좀 보수적으로 대응해서 수주도 좀 덜 하고 PF도 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덜 늘었던 건설사는 오히려 어찌 보면은 앞으로 좀 기회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채권 시장에서의 금리 같은 거로도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뭔가 그 당시에 좀 무리했던 것 같다 싶은 건설사의 금리는 지금 되게 높고 상대적으로 선방한 것 같다라는 곳은 이제 금리가 그렇게 높지는 않고 네, 그렇게 건설사 내에서도 지금 집값이 높을 때 사업을 벌렸느냐 아니냐에 따른 지금 차별화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 한 가지 같이 곁들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보면은 그런 주택시장과 이렇게 오랜 기간 호흡해온 가장 프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위 건설사들도 집값 전망을 결국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쵸. 네. 2020년, 21년에 그렇게 벌렸다는 건 네. 이런 호황이 더 갈 거다. 네. 그때는 공격적으로 그렇죠. 막, 예, 네. 당연히 그런 가정을 했으니까 사업을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금리가 예상치 못하게 확 오르면서 이게 막혀버리면서 너무나 힘들어지게 된 거고 네. 그러다 보니 개인 입장에서도 이게 어떤 지금 집값이 오른다라는 거를 이제 잘못 판단하고 들어갔을 때, 근데 물론 이제 그 집값이 오르냐 내리냐는 당연히 뭐 저나 뭐 모든 사람들이 다 틀릴 수 있죠. 틀릴 수 있는데 문제는 무리해서 들어갔느냐와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냥 이렇게 산 경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PF 부동산 PF와 차입을 많이 늘렸던 건설사들은 어찌 보면 무리하면서까지 이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향후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걸었다가 좀 굉장히 힘들어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승을 전망한다 하더라도 무리하게 들어갔다가 이 예측이 틀렸을 때 개인한테도 가는 피해는 엄청날 수 있다. 이 부분을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하는 마음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뭐 내 집 마련을 좀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뭐 이런 상황들을 좀 종합해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글쎄요, 그냥 한 가지 포인트는 너무 조급증을 가지지 않았으면 하고, 왜냐하면 제가 금융시장에서 주로 이제 리스크를 보는 그런 그 직업을 이제 직종을 오래 하고 있는데 결국 보면은 이게 그 조급증이 곧 안 좋은 결과를 낳더라고요. 제가 어떤 경우를 봐도 그래서 이런 그 집을 산 거는 항상 이제 많은 부채를 동반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걸 조급하게 결정해서도 안 되고 할 때 리스크 관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은 야 그러다가 급등하면은 뭐 어쩌냐 뭐 벼락거지 되고 뭐. 그렇죠. 또 벼락거지 되고 그러면 뭐 책임질 거냐 라면은 당연히 그거를 뭐 어떤 그 개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근데 저는 그거의 한 포인트가 결국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이런 전세가율과 금리를 보면은 결국 그 포모라는 게 우리가 2017년부터 이제 2021년까지 서울의 집값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니까 다시 그게 재현되면 어쩌지라는 게 이제 걱정되는 부분들인 것 같거든요. 가까운 과거에 그때 집을 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말씀처럼 뭐 벼락거지 혹은 뭐 이제 부자 이게 계층이 나눠져 버렸으니까요. 근데 상황은 2015년까지의 그 상황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세가율도 굉장히 높았고, 그러니까 갭이 굉장히 낮았었고, 그리고 그 뒤로 금리도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는 거. 특히나 코로나 때는 뭐 기준금리가 0.5%까지도 갔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그 집값이 오르는 속도와 지금 이렇게 갭이 굉장히 크고, 그런 와중에 기준금리도 3.5%나 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어떤 집값이 상승하는 속도는 설사 강세장이 오더라도 그 속도나 그 오르는 폭은 굉장히 다를 거라고 일단 좀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상반기 반등 같은 경우도 이게 계량적으로 뭐 증명이 된 거는 아닙니다만 통상 자산 시장에서 이렇게 긴 상승장 이후에 한번 급락이 오고 나면은 이제 다시 탁 이렇게 센 반등이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통상 이때 대세 상승기 이때 아주 운 좋게 잘 버신 분들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그 자산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시장을 지켜보게 되죠. 계속 지켜보는데 어느 날 이렇게 내가 팔았던 가격보다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 싶으면은 야 이게 웬 기회냐 하면서 또 마침 벌어놨던 돈도 있고 하니까 딱 아낌없이 거기에 진입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이제 반등이 꽤 세게 나오기도 하고 그게 우리가 한 2009년에도 목도를 했었던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집값이 너무 빠르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때 또 마침 금리도 낮아지면서
당시 이제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집값이 꽤 세게 반등을 했었지만 그 이후 한동안 한 3, 4년간 계속 이제 수요가 계속 약세로 가면서 집값이 결국은 좀 오랜 기간 좀 떨어지게 됐었는데 지금도 어찌 보면 지금의 반등이 그 주위에서 이제 결국 집을 샀다 뭐 이런 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작년 가을만 해도 이렇게 그 매물만 많고 집을 보러 온 사람도 없고 이러다가 올 상반기는 갑자기 막 공인중개사 앞에 줄을 막 사람들이 서고 매물이 막 없어진다고 하니까 다급해서 지를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전달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결국은 조급증인 거거든요. 이게 주위에 공인중개사 근처에 사람이 많냐 적냐, 뭐 매물이 많았었는데 뭐 사라지느냐 이런 거에 지금 이렇게 일희일비하면서 지금 이렇게 큰 돈을 쓴 거는 결국은 어떤 그 조급증의 산물인 거고 그거보다는 결국은 크게 봤을 때 집은 한 번 사서 뭐 주식이나 채권처럼 단타를 칠 수는 없는 거니까 한 번 사면 최소 몇 년 이상은 보유해야 되는 거고 그럼 몇 년 뒤라는 그런 상황을 가정해 보면은 이렇게 금리를 중심으로 뭐 지금 전세가율이라든가 뭐 정부 정책 공급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셔도 전혀 늦지 않다. 지금이 만약에 빠르게 저금리로 가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실행력이 더 중요한 상황이지만 생각보다 지금 같은 높은 금리가 오래 좀 더 지속될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차분해져도 된다. 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